안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제 뭐 한 내년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 미국 경기는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 논 거는 작년과 올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2.5%, 올해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작년과 똑같은 2.5%입니다. 이게 이제 뭐 크게 보면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거고요. 이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뭐 이제 2% 밑으로 추정이 되는데, 2년 연속 평균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 사실 뭐 정도의 문제이지 내년도는 경기가 둔화가 될 여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내년도는 좀 둔화가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거 기준으로 해서 0.25%에서 5.5%까지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은 결국 경기 둔화를 유도를 해서 물가 안정과 맞바꾸는 게 긴축이거든요. 그럼 실은 내년도 정도의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의도했던 어떤 정책이 그대로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경기는 둔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죠. 경기가 이제 둔화될 거다라고 보는 쪽은 제조업 경기가 안 좋고 고용이 좀 나빠지고 있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 그 중에서 제조업 경기는 사실 미국 경제를 제대로 설명 못 해준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인 ISM 제조업 지수가 뭐 50 밑에서 부진하게 나오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50 밑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수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 입장에선 굉장히 나쁜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제조업이 나빠가지고 뭐 경기가 안 좋다, 이거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고, 근데 고용은 조금 나쁘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논거는 GDP 성장률이 지난 2분기에도 3% 성장했는데 무슨 이게 뭐 경기 침체에 조짐이 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가 괜찮거든요. 뭐 미국 경제의 이제 뭐 민간 소비가 전체 GDP의 7%, 70% 이상 차지하는데 소비가 괜찮으니까 이건 뭐 괜찮다라는 건데, 이제 제 의견은 사실 GDP 성장률은 과거의 결과고 이게 뭐 미래의 경기를 선행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경제가 굉장히 이제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이제 뭐 부동산도 나빠지고 하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그때도 경기가 꺾이기 전까지 성장은 되게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성장이 좋다는 게 앞으로의 성장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소비는 굉장히 지금 좀 논란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비가 괜찮았던 거는 이 정책성 지출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메디케어 같은 것들 정부 지출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미국 소비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소비의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정말 민간이 충분히 돈 쓸 돈이 있냐라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소비가 지금 보는 지표보다는 조금 빡빡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저축률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계가 돈 쓸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도 시장의 생각보다 이 경기가 좋았는데, 제 생각엔 내년까지 놓고 보면 이것이 연착륙의 형태일지 경착륙의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둔화는 좀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이 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논거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는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 퇴사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건 실은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자기가 뭐 더 좋은 직장으로 가든가 이러려고 옮기는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발적 퇴사율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9월 초에 나온 지표인데 이 사실 뭐 이제 그 고용의 문제가 되는 그 지금 말씀하신 이민자라든가 그 고용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를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9월 초에 나왔던 구인 비율 같은 것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한 3년 내 최저치니까 지금은 뽑는 쪽에서도 실은 뭔가 좀 부정적인 사인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써서 그렇죠. 예, 뭐 지금 미국이 그 코로나 이후로 이게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게 저축인데요. 근데 미국이 잉여 저축이 되게 많았어요.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굉장히 좋았고 또 그걸 보여주는 게 한국의 대미 수출이 굉장히 좋았죠.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한국의 제일 수출 시장은 중국이고 상당히 거리를 두고 대미 수출은 이제 규모가 작았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보다 더 많았어요. 중국 경기가 나쁘다는 거를 염두에 두더라도 대미 수출은 최근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그동안 썼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쓸 여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금융 완화 사이클을 가졌던 게 3번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1번은 좋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금리 인하가 꼭 시장의 호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데 저는 앞서서 이제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올리는 금리를 올렸던 2022년, 2023년에 금리를 올렸던 긴축은 어느 정도는 경기 둔화를 좀 유도했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세상 일이 꼭 중앙은행의 그 의도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제가 중앙은행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크게 탈이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금리 올리다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에 실패한 겁니다. 경기를 망가뜨리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 뭐 금리를 올리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경기에 대한 논란은 지금 당장 해결이 되긴 어렵고,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거의 뭐 금리를 내릴 확률은 거의 100%로 이제 지금 그 선물 시장에서 측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0.25% 포인트가 얼마 전까지는 다수 의견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찍는 날이 9월 6일인데 9월 6일 기준으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그 프라이싱 하고 있는 9월 19일 FOMC에서의 연방기금 금리가 4.97%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5.25에서 5.5 사이죠. 그럼 중간값이 5.375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0.25%포인트라고 하는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금리는 5.125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지금의 기대치로 보는 게 그 4.97%니까 25bp보다 더 내린다는 쪽으로 프라이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50bp를 내린다 그러면 4.875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0.25%포인트 내릴 거다라는 이들과 0.50%포인트 내릴 거다라고 의견이 대립을 하는데 지금 값이 0.50 쪽에 더 가까우니까 0.50%포인트 내린다는 쪽이 힘을 얻고 있다. 이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형성이 된 기대치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는 0.50%포인트 내리면 시장이 야, 금리 많이 내려서 괜찮구나가 아니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노엔딩이다. 그건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의 폭은 그들이 생각하는 경기에 대한 어떤 시각이 투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2000년대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사이클로 돌아가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금리 내릴 때 0.50%포인트 빅컷을 했어요. 그때 금리가
그 6.5에서 6으로 주식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7년 8년도에 금리를 첫 번째 내릴 때 또 빅컷을 했어요. 5.25에서 4.75로 주식 안 좋았어요. 2019년에 금리를 내릴 때는 베이비 스텝이었습니다.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컷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인 것보다 더 많이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기의 상황이 연준이 생각했던 대로 만약에 흘렀다 그러면 왜 빅컷을 하겠어요? 우리가 2012년, 13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뭐 빅스텝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밟았을 때 시장은 2022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이거는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의 계산이 어긋나니까 계속 올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미국의 경기 논쟁은 당장 답이 나오기 힘들어요. 예, 논란은 많지만, 근데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폭을 통해서 시장이 미국 경기를 가늠할 가능성이 높고, 역사적으로 첫 번째 많이 내릴 때 주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를 가늠하는 거를 연준이 금리 내리는 폭을 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2016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전전 대선이죠. 힐러리와 트럼프가 되었을 때 예상 밖으로 트럼프가 됐을 때 뭐 나름의 뭐 트럼프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고,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됐을 때 좀 안 좋을 거라고 봤던 게 미국의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미국 서부에 있는 이런 그 뭐 나스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기술주들은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이지만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민자도 많이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다양성의 부족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봤는데, 트럼프 정권 때 1차 집권기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나스닥이에요. 그럼 이게 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올랐나?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나름의 경로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혁신을 미국 기업들이 주도를 했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고, 그걸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누가 되더라도 초반부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 경제도 지난 2년 동안에 상당히 평균을 넘어서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트럼프 당선 수혜주나 아니 뭐 특정 정파 당선 수혜주나 피해주를 찾는 건 좋은데, 실은 그게 지나고 나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뭐 인프라 투자할 거다라 그랬는데 주식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은 뭐 정책으로부터 자산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런 걸 맹신하기보다는 그냥 경기라든가 뭐 주식이 그동안 흘러온 어떤 경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뭐 재정 소재가 어떻게 될 거냐가 관심사인데, 뭐 누가 돼도 뭐 재정 적자 문제는 좀 개선되기가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이요? 제가 뭐 미국 시장을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이 올랐고, 또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산이라도 많이 오른 자산에 대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안 된다, 이거는 또 뭐 굉장히 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주식에 뭐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거다, 여기에는 동의하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뭐 돈을 벌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실패할 때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쁜 자산을 사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주식은 부실 기업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망가지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기업은 좋은데 아주 비싼 가격에 그 기업을 사게 되면은 그것도 투자하는데 실패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정말 훌륭한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쏠림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 기업들 너무도 훌륭합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고, 이제 미국 시장이 2009년도부터 올랐거든요. 크게 보면 물론 2022년, 2018년에
조정이 있었지만 그 조정은 1년이 채 안 갔어요. 보통 약세장이라 그러면 주식을 들고 물려가면서 1년 이상 고생을 해 약세장이라고 보면 미국은 아주 짧은 조정 시기를 제외하면 2009년 이후로 굉장히 조정 없이 올라간 겁니다.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 지금 최근 10여 년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강세장은 미국 증시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강력한 강세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비슷한 강세장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1950, 60년대 주식이 아주 좋았고 1980, 90년대 주식이 아주 좋았고 최근 한 10수년이 주식이 이제 좋은데 이 주식이 좋았을 때에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단지 주식이 한 10년 정도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순환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이런 요인이 아니고 미국이 가진 구조적인 경쟁력이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국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요. 1950, 60년대는 자본주의 블록에서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였죠. 이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가 올라오기 전이어서 굉장히 이제 좋았고요. 199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위협했던 미국을 위협했던 80년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이었고 동서냉전은 종식이 돼서 이념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기술적으로도 IT 혁신을 미국이 주도했었고요. 지금 10년도 마찬가지죠. 미중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공세적이고 중국은 조금 이제 방어적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의 이제 경제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미국이 배타적인 보호 무역을 하고 전 세계 투자를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끌어들이곤 있지만 미국 경제가 가장 좋고 이럴 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꺾일 때 나타나는 이제 2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재정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가 저는 과도한 낙관론의 산물이라고 봐요. 어느 정부가 빚을 내서 망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빚을 내도 괜찮다고 하는 낙관론이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때 재정 적자가 나타나는데요. 1960년대 경기가 좋을 때 미국의 이제 케네디 사후에 집권했던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만든다라고 하는 위대한 복지국가 모델을 나오면서 지출이 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에 미국이 늪에 빠져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제 강세장이 끝날 때도 역시 재정 적자입니다.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감세를 해주고 또 그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있으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도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정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 노출돼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전에 장이 꺾일 때 나타났던 모습들과 유사하고 그리고 과거에 미국의 강세장이 끝날 때 또 다른 공통점은 성장주들이 주가가 좋았어요. 70년대는 니프트 50라고 하는 매력적인 50 종목, IBM, 맥도널드 같은 우량주들이 주식이 좋았고 그들의 PER이 70배, 80배까지 갔으니까 좋지만 비싸게 거래가 됐고요. 또 90년대 후반에 장이 꺾일 때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 있었고 지금도 미국의 기술주들은 너무도 훌륭하지만 적어도 이게 싸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던 지금도 비슷하게 관찰이 됩니다. 저는 재정 적자가 이제 올해 대선 이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저는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재정 적자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든가 세금을 더 걷는 건데요. 만약에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출을 줄일 의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돈을 쓰겠죠. 그럼 증세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해리스가 좀 우클릭한다 이런 주장. 이제 증세라는 게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도 증세하겠다라고 했지만 보편적 증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출은 늘리면서 증세를 제대로 못하는 지금 바이든 정권 들어와서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감세를 해주겠다라 그래요. 사실 근데 감세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세금을 덜 걷으니까 재정 적자를 늘리는 요인인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막 당선됐을 때
정부 지출을 많이 줄이면서 감세를 해주면 이건 재정 적자가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감세라고 하는 건 그들의 주요 정책이니까 감세를 했는데 레이건 행정부 때 대규모 감세해 줬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큰 정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취임사에서 미국 경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존재 그 자체다. 경제는 알아서 해주면 경제 주체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그 경제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감세를 해주는 거는 그들의 철학에 맞아요. 근데 그들의 철학에 맞는 또 다른 정책은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서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데 이 정치인이 썼던 돈을 줄이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레이건 집권했을 때 그 직전에 집권했던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보다 돈을 더 많이 썼고요. 또 2000년 대선에서 이겼던 아들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감세를 해줬는데 그때도 근데 돈을 직전에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 썼고요.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그 트럼프도 감세해줬거든요. 근데 정부 지출이 직전 오바마 정권 때보다 더 썼어요. 그런 거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경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을 올려야 되고요. 공화당이 집권하면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참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럼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2, 3년 놓고 보면 가장 큰 딜레마는 재정 적자. 그게 금융시장이 시사하는 바는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굉장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우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서 더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가 상당히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게 많이 안 떨어질 수가 있고 뭐 이런 점들이 제 생각엔 금융시장의 불안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통계로도 안 잡히고요. 또 제 주변에 투자하는 어떤 글로벌 투자자도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내러티브로서는 뭐 충분히 사실 우리가 직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가 급락과 뭐 어떤 인과성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본이 금리를 좀 많이 못 올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은행 부총재와 총재의 워딩이 지금 엇갈리는 거잖아요. 8월 초에 아주 그 난리통이 벌어진 다음에 우치다 부총재는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릴 거야 그랬는데 최근에 또 BOJ 총재는 또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첫 번째는 경기입니다. 사실 긴축이라고 하는 건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일본도 통화 정책이 엇나갔는데요. 작년도 일본의 GDP 성장률이 1.9%입니다. 한국보다 높았어요. 높은 성장이었는데 올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0.1%입니다. 근데 지금 뭐 내수가 안 좋은 거는 한국, 일본, 대만 다 똑같아요. 그나마 수출로 경기가 지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BOJ가 금리를 올림으로써 엔화가 더 강해진다 그러면 전 올해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 경기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고요. 또 두 번째는 일본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의 어떤 부담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주가가 뭐 최근 수년 동안 좋았는데 거의 뭐 엔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일본 주식이 좋았어요. 엔달러 환율이 엔화가 약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일본 주식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니까 주식이 8월 초에 그냥 아주 털썩 내려앉았는데 일본 정부가 그 저축에서 투자로 문화를 바꾼다고 하면서 전 국민적인 그 일종의 이제 주식 투자 어떤 캠페인이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의 절세 계좌인 니사라고 하는 게 최근 1년 동안 3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식이란 게 5만 가지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데
일본의 통화 정책, 일본의 긴축에 대해서 주가가 민감히 반응한다고 우리 봤거든요. 그럼 또 다시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서 과연 그 부담을 지느냐라고 생각. 그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고 마지막으로는 8월 초에 일본이 이제 그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 넘어갔습니다. 근데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가 되는 나라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감내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세금 받은 걸 정부 이제 국제 이자 지급으로 많이 내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본도 엔화 가치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내수가 어렵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 생각엔 앞으로는 엔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엔화 약세 요인이 존재하거든요. 엔화 강세 요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자기들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엔고를 자극한다? 저는 그 부작용은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일본의 BOJ가 뭐 금리를 올리면서 8월 초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일본이 그런 선택하기에는 너무 많은 코스트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은 약간 분열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10년이 넘게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한 나라입니다. 인플레도 문제지만 디플레이션도 문제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2.7, 2.8 요 정도 하는데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실은 디플레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뭔가 이 이제 디플레 기대 심리를 끊어도 될 만한 나라인데 지금 일본의 이제 정치인들이 좀 뭐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은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인플레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인플레를 만들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 사람들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플랜은 뭐냐면 그럼 월급을 올려주자.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은 굉장히 우파적인 정권이지만 노동자들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굉장히 좌파적인 성격을 띄었어요. 아베나 기시다나 노동조합 같은 데 다니면서 야 너네 바보같이 있지 말고 월급 올려달라 그래 그러고 또 기업인 집단인 게이달렌 같은 데서도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라 그러고 그래서 최근에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구매력이 보존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낮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일본의 고령자층입니다.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뭐 노동소득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연금생활자입니다. 연금은 아무리 물가 변동이라고 하든 물가를 못 쫓아가요. 정해진 돈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너무너무 싫죠. 내가 직업이라도 가지면 월급을 올려서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데 정해진 돈을 정해진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가까운 이자생활자에 가까운 고령자층은 이게 인플레가 너무 싫은 겁니다. 인구의 다수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제어하는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작용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본은 정책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분열증에 빠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8, 9월에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증시가 동조화라는 코드가 이제 존재하니까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그 여파가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시장이 뭐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그 시장 내에서도 주도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 그 강세를 주도했던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인기 있는 주도주와 소외됐던 소외주가 있는데 주도주가 꺾일 때 소외주가 올라가면 상당히 시장이 조화로운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도주가 꺾이면 소외주로 또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주도주보다 길게 보면은 소외됐던 종목은 가격 메리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죠. 그럼 그런 관계를 한국과 미국 증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한국도 저는 같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길게 보면 미국은 뭐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뭐 사실 이제 주가가 버블이냐 아니냐는 답이 없지만 상당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하고 한국 주식은 뭐 거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가 지수가 최근에 2,500포인트, 2,6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017년에도 우리가 2,600 갔었습니다. 또한 2,000 정도로 따지면 이게 벌써 17년 전에 2007년 여름에 2,000 갔거든요. 그러면 2007년 이후로 한 17년 만으로 17년이 넘게 지났는데 2,600이면 17년 동안 30% 오른 겁니다. 예, 뭐 사실 뭐 못 오르는 데는 주가가 못 오르는 데는 뭐 못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덕을 굉장히 중국 옆에서 많이 보다가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그 수혜가 협소해지면서 우리가 못 오른 측면이 다분히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뭐 장기간 오르지 못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은 뭐 굉장히 많으니까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만한 논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정을 받을 때는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은 다 같이 밀릴 것 같아요. 한국도 밀리고. 다만 미국에 있는 나스닥 기술주보다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국면인데 주식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늘 바뀌는데 그 주도주가 바뀌려 그러면요. 앞서갔던 주도주가 참 냉정하게도 철저하게 그냥 죽어야 다른 주도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올해는 따지고 보면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거였고 작년엔 2차 전지 주식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람들이 가진 결국 자산 가격은 추세가 있고 사람들이 어떤 자산에 대해서 집단적인 견해나 쏠림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런 선호가 존재하거든요. 옳건 그르건 간에. 그럼 이제 그쪽으로 주식은 미인 투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인은 미국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흐름을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뀌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자체가 많이 무너져야 그 다음 대안이 움직이는데 그럼 이제 크게 보면 지금의 미인은 미국 주식이고요. 또 가치주보다 성장주고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시장을 이끄는 미인주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전 다 같이 조정 리스크가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반대 유형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999년, 98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게 그 닷컴으로 무장한 기술주가 아니면 주식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람들이 성장성에 탐닉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싼 주식은 계속 싸지고 비싼 주식은 계속 올라가면 버블이 생깁니다. 근데 버블이 2000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1년 동안 뭐 한국의 코스닥도 아주 엉망이 되고 나스닥도 크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2002년, 2003년은 2001년부터 한 2003년까지 시기는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소위 뭐 PER 2배, 3배짜리 가치주들이 대박이 났어요. 그것도 닷컴으로 무장이 된 성장주가 꺾이니까 다음 사람들은 싼 주식을 이제 미인주로 본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가치 투자가 좋았던 게 또 2012년부터 한 3, 4년 좋았거든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2010년과 2011년에 성장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고요. 한국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 소위 차화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뭐 반도체 주식과 유사했죠. 굉장히 중국이 고성장을 끊임없이 할 거고 그 수혜주는 차화정이 될 거고 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았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중국이 꺾이고 차화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싼 주식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 놓고 보면 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보다는 조금 약점이 있어 보이지만은 싼 주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이
바로 그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기보다는 아직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쪽이 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크게 보면 아직까지 꺾이진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꺾이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마찰적인 투자자들이 어려운 국면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 이 싼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두 가지 고려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밸류업 정책입니다. 저는 이 밸류업 정책은 정부 주도의 탑다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회성이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우리가 경제 정책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내수는 구조적으로 안 좋고 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2019년 말에 한 600만 명에서 지금 1,400만 명이 됐고 하기 때문에 뭐 누가 집권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다수 주주들 위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싼 나라인데 싼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지배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분산된 다수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지 않는데 근데 지금 거기 좀 이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논란은 굉장히 많지만 대기업의 뭐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견제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건 저는 뭐 1, 2년에 끝날 게 아니고 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정책적인 자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에는 한국이 싼 이유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지배구조 문제를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그냥 싼 주식을 사면 잘못하면 밸류 트랩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싼데 계속 사지는. 왜 그러냐 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고평가와 저평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이클을 그리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딜레마는 이것이 뭔가 순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고 좀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럼 싼 주식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더라도 두 가지 적어도 이익의 성장이 있든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돈을 주주환원으로 돌릴 수 있거나 그런 주식들은 제 생각에는 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없는데 단지 밸류에이션이 싸다. 들고 있는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싸다. 이런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도 저평가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의 특성은 오너가 존재한다는 거 주인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오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외적으로는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그 두 기업 정도가 예외입니다. 다른 기업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1대 주주는 대체로 뱅가드입니다. 2대 주주는 블랙락입니다. 또 3대 주주나 4대 주주쯤은 스테이트 스트릿이 이름을 올립니다. 이 회사를 뭐냐 하면 전부 ETF 회사예요. 패시브 투자를 하는 회사죠.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지금 뱅가드나 앞서 말씀드린 블랙락이 시가총액 1, 2위인데 이 뱅가드나 블랙락이 애플을 사는 거는 애플 주식을 딱 집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ETF라는 게 묶음으로 바스켓을 정해서 사는 거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이 기업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은 뭐 주주들에겐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너무 주주들에게 퍼주게 하는 주주자본주의 과잉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맥도날드나 훌륭한 기업들이지만 기업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주주환원을 해요. 빚까지 내면서.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가는 미국의 원래 주주들 많이 신경 썼지만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준 건 최근에 5, 6년의 현상이에요. 그거는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면서 대주주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패시브 펀드들이 경영권에 관심이 없으니까 경영진들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자기 인센티브로 주가 연동시켜. 그래서 미국은 주주자본주의 과잉이고요. 일본도 주인이 없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같은 비슷한 재벌과 같은 그 지배구조가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지고 미국 군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일본의 재벌을 일본 군부에 돈을 대줘서 전쟁을 일으킨 어떤 그 동조자로 해석을 해서 지배구조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큰 시총이 큰 도요타 자동차도 오너가 없습니다. 그냥 뭐 관련사들끼리 일본은 이 정책 보유 주식이라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지분을 상호 보유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한국처럼 특정인의 오너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문제는 오너들이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요. 굉장히 지분율은 조금인데 계열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그 기업을 지배하는데 저는 뭐 한국식 오너 경영이 100% 나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90년대 이후로 일본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 이 삼성이나 현대나 한국의 대기업들이 약진했잖아요. 일본은 오너가 없다 보니까 일본은 거의 다 뭐 관료들 대장성이나 이런 정책 주도로 경제가 돌아가다가 90년대 이후로는 규제가 완화되고 권력이 시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적응을 못한 거고 한국은 주인이 있으니까 잘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너 경영이 모든 면에 나쁘다 이런 생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수 주주들보다는 소수 어떤 지배주주들의 이익이 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줬고 다수 주주들을 보호해야 될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한국이 이거를 이 지배주주와 다수 소액주주들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완화시키지 못하면 이거는 디스카운트가 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상법 개정안 지금 여당에서도 상법 개정안 얘기를 좀 꺼냈잖아요. 근데 지금 상법 개정 원래 의제는 야당인 민주당의 의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당에서도 뭐 그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질지 여당이 우리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수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배구조는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 안 돼도 개선이 없어도 데미지는 크지 않을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랬던 데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증권회사 뭐 26년 다니는데 디스카운트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정과등으로 가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정책적 자극이 주어지니까 잘 되면은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미 증시 이 관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야 뭐 국장을 떠나서 물리더라도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인기는 돌고 도는 거예요. 80년대 10년은 미국도 좋았지만 한국이 훨씬 좋았고요. 우리나라 3조 왕 때 코스피가 7배 올랐어요. 미국의 다우나 S&P 500보다 훨씬 좋았고요. 90년대는 미국이 좋았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맞고 아주 어려울 때 미국은 IT 혁명을 주도하면 주가가 좋았고 2000년대 초반 10년은 미국 주식이 엄청난 어려움이었어요. 99년 말 S&P 500과 10년 지나서 2009년 말에 S&P 500 이때 미국 주가가 한 10년 동안 40% 밀렸어요. 한국은 500에서 2000 갔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2000년대 초반 10년 한국이 좋았고 최근 10년 미국이 좋아요. 인기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늘 사이클이 있고 불패의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자산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더라도 비싸게 거래가 되면 그 비싸게 거래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덜어내는 상당히 재미없는 그런 국면이 오게 마련이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뭐 사실상 절대적 비교 미국은 좋은 게 맞지만은 조금 좋은 기대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 뭐 좀 걱정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주가도 혹시 그 많은 걱정을 이미 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한 2, 3년 정도 투자 대상을 좀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를 산다고 하는데 미국의 상당수 우량 기업들은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란 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유보하면서 쌓이는 게 자기 자본인데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주주들에게 돌려주다 보니까
자본이 없이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회계적 상식으로는 부실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스타벅스, 도미노 피자, 맥도널드, 뭐 MSCI 이런 S&P 500을 구성하는 500개 중에서 31개가 자본 잠식이거든요. 그거는 주주 환원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이 주주와 빚까지 내서 주주들에게 자사자사 돌려주는 건데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금리가 낮으면은 그 정책이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인데 지금 미국 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또 재정 적자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미국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4년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빚까지 내서 자사주를 샀던 기업들의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저는 기업들이 혁신이 있었고요. 엔비디아 훌륭한 기업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연준이 굉장히 이 자산시장 우호적인 유동성을 풀었던 게 있고 세 번째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주 환원. 요 세 가지가 미국 시장 강세를 설명했던 요인인데 이미 자사주 매입 규모는 금리 올라가기 전인 2021년, 2022년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주주 환원의 힘은 약해지고 있고 과하게 주주 환원했던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약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뭐 기업의 혁신 기업들은 여전히 뭐 훌륭하지만 뭐 답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는 버블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답은 없지만 조금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이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겠지만은 재정 적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본질적으로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들의 계약이에요. 근데 돈을 빌리는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크레딧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자율이 많이 안 떨어질 테니까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의 장기 강세를 이끌었던 몇 가지 중요한 동력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봅니다.